백투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주염이라는 것은 보통 풍치라고 부르는 질병으로 어르신들 중에 치아는 썩지 않았는데 뼈가 주저앉아서 멀쩡해 보이는 치아가 흔들리다 빠지는 경우를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치주염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이야기를 한다더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치주염 이야기를 하느냐, 기분 나빠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필요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병소를 말하고, 이 임플란트 주위 질환 중에서도 치아의 치주염과 비슷한 병소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치주염은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부르고 임플란트 주위염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부르는데, 페리오돈타이티스의 오도는 치아라는 뜻이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형태가 똑같고 치아 부분만 임플란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보면 치주염의 치는 치아라는 뜻이라 이것만 임플란트로 바뀐 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에 치주염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판에 박힌 못으로 치자면 못이 썩은 것이 아니라 못은 멀쩡한데 합판이 썩은 셈입니다. 합판이 썩은 것 때문에 못이 흔들리다 빠지게 되는 질환이고, 못의 종류에 따라 치주염이 되기도 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그 자체로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티타늄은 그냥 금속 무생물인데 그 자체로 염증이 생기거나 할 수는 없겠죠. 티타늄은 녹을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병소는 임플란트 그 자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환자분의 상태가 애초에 워낙 안 좋은 상태였다거나, 식립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거나,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치주염처럼 구강 내에 있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경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균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녹거나 썩지 않지만 임플란트의 경우도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주변 뼈가 녹으면서 흔들리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에 완전히 똑같은 세균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슷한 세균들이 작용하는 것은 맞고 원리상으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반적인 치주염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 저절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 주변에는 질긴 조직들이 있어서 세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염증이 좀 생기더라도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은 이런 방어 기능이 치아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주염에 비해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뼈도 더 많이 녹는 양상을 보입니다. 치주염도 그렇기는 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는 이 방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처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염증이 없어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지만, 많이 진행이 되도록 방치를 하게 되면 처치를 해도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정도를 비교하자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치주염보다 더 잘생기고, 여기서 잘생기고는 핸섬이 아니고 자주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더 잘생기고, 생기고 나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잘 낫지도 않습니다.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은 왜 생기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세균입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 환자들은 치아가 한번 빠졌던 환자고, 그 환자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가 없어졌을 겁니다. 일단 이가 없어야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죠. 이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또 심을 수는 없죠. 외부 충격을 받아 치아가 부러졌다거나 처음부터 치아가 없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치아를 뽑아야 될 정도로 치아나 잇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리 안 되는 환자분들이 그 상태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어봤자 임플란트도 또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도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 해야 염증이 안 생기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양치질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오히려 본인 치아보다 더 잘 닦아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 말고 또 무슨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느냐? 보통 우리는 기여 요소라고 부릅니다. 구강위생이 불량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구강위생이 불량하니까 치면 세균막이 생기고 임플란트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치주염이 있었던 사람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그게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주염의 원인을 잘 처치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임플란트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흡연을 하는 분들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의 경우 원래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 중에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주가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유전적으로 임플란트가 잘 실패하도록 타고나신 분들이나 치조골이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하느냐? 치주염도 마찬가지지만 안 생기게 예방하고 잘 닦고 관리하는 것은 집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병이 생기고 나면 치과에 오지 않고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 기본적으로 치주염의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기 염증이 생긴 경우는 환자분들께 양치질 교육을 시켜드리고 스케일링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항생제나 소독약 같은 것을 써서 세균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염증의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도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잘 낫지 않고 재발이 된다든지 뼈가 좀 많이 녹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합니다. 수술로 염증을 긁어내고 임플란트 표면을 처치하고, 그렇게 해서 괜찮아지면 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괜찮아지게 되면 치주염 심한 분들
분들이 결국 이를 뽑게 되듯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거기는 평생 이가 없이 살아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한 자리는 이를 뽑은 자리처럼 결국 뼈가 차오르게 되고 다시 차오른 뼈의 상태가 괜찮으면 다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나 변신 질환이 있다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충분히 뼈가 차오르지 않는 분들의 경우도 나중에 뼈 이식을 해서 다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자체는 썩지 않지만 치주염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기본적으로 치아가 있을 때 생기는 치주염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치주염이 심한 분들의 이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도 심해지게 되면 임플란트가 흔들리다가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치아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